저는 올해 72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죠.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고요한 집안이 저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주방에 불을 켜고 쌀을 씻습니다. 민수 도시락, 지혜 도시락, 그리고 손주들 도시락까지 총 4개를 준비해야 했죠. 반찬을 꺼내고 계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6시 반을 가리킵니다. 애들아, 일어나야지. 손주들 방문을 노크하면 투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8살 쌍둥이는 아직 아침잠이 많습니다. 이불을 걷어주고 세수시키고 교복을 입히는 동안 저는 쉴 틈이 없었죠. 아침 7시 식탁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지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국을 떠먹었어요. 손주들은 반찬 투정을 했고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지혜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듣는 질문이었죠. 갈비찜 해놓을게. 아, 갈비찜요. 좋네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 8시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설거지가 저를 기다립니다. 그릇을 닦고 주방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돌리죠. 9시가 되면 장을 보러 나갑니다. 오늘 저녁 갈비찜 재료를 사야 하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10시 반입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밑반찬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왔어요. 혼자 먹는 점심은 늘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남은 국에 밥 한 공기면 충분했죠. 오후엔 다시 청소입니다. 방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를 정리했어요. 손주들이 돌아올 3시 전에는 간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죠.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따라주고 숙제를 봐주는 게 오후 일과였습니다. 5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에 들어갑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6시 반쯤 지혜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상사가 힘들게 한다고, 동료가 신경 쓰인다고 매일 같은 이야기였죠. 저녁 준비 다 됐어. 씻고 나올래?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결국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지혜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갈비찜 맛있네요. 지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준비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칭찬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설거지입니다. 식구가 5이니 그릇도 많았죠. 싱크대 앞에 서서 하나하나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도 퉁퉁 붓고요. 어머니, 손주들 목욕 좀 시켜주세요. 지혜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는 중이었죠. 알았어. 손주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재우는 것까지 제 몫이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손주들이 잠들었고 그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어깨도 아팠죠. 거울을 보면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머리카락은 점점 더 휘어졌습니다.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지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이랬어요. 결혼식 날부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반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만 지혜의 태도는 유난히 냉랭했죠.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만들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앉아 친척들과 수다를 떨었죠. 마치 손님처럼 말이에요. 지혜야, 좀 도와줘. 한 번은 제가 부탁했습니다. 손이 모자랐거든요.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하면 맛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민수에게도 몇 번 말해봤어요. 지혜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엄마, 며느리도 회사에서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민수는 늘 아내 편이었습니다. 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손주들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쌍둥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아이들은 제게 안기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죠. 그 목소리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지 5년째였죠. 제 삶은 온통 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하지만 이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7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는 이 생활이 당연하다고, 아니 당연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늘 무언가 허전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런 생각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행복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죠.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나왔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더군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혜의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혹시 급한 일인가 싶었죠.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건 아닐까? 지혜가 샤워 중이니 제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욕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시어머니 서바이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이름이?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내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혜가 보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 늙은 가정부가 오늘도 갈비찜 해줬어. 맛은 있는데 양념 좀 짜더라. 그 아래로 제 뒷모습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었죠. 언제 찍은 건지도 몰랐어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무급 가사 도우미 인생. 부럽다, 너는 집에 가정부 있잖아. 시어머니 잘 써먹어.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수백 개의 댓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뭔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봤죠. 제 번호를 찾았어요. 그곳에 적힌 제 이름은 이랬습니다. 늙은 가정부. 한글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늙은 가정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손주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지혜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그냥 가정부도 아니고 늙은 가정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나왔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였죠. 어머니, 제 휴대폰 못 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을 가리켰죠. 지혜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민수와 지혜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잠든 지 오래였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지혜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하는 소리였죠.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니, 괜찮아. 시어머니, 공짜 가정부인데 뭐.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잖아. 요즘 가정부 한 달에 300은 넘게 들던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죠. 애들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 완전 꿀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짜 가정부.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는다. 완전 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귓가에서 계속 울려 퍼졌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어요.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그런데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가 말했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고 믿었어요. 함께 살면서 손주들도 돌볼 수 있어서 좋았죠. 그게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혹시 민수도 같은 생각일까? 아니, 분명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겠죠. 며느리 편만 들었던 거예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늙은 가정부, 공짜 가정부, 무급 가사 도우미,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아침 5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였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결심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0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살았죠.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조용히 말이죠. 결국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민수가 일어난 모양이었죠. 엄마, 아침은요? 방문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불렀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곧 포기하고 나가더군요. 지혜와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결국 그들은 그냥 나갔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나간 거겠죠. 손주들은 애들이 학교에 데려다 줬을 겁니다. 8시쯤 되어서야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급하게 출근한 흔적이 역력했죠.
식탁 위에는 빵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우유갑이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엄마. 몸 괜찮으세요? 겨우 몸 상태나 묻는군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장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지혜도 곧 들어왔어요. 손주들은 학원에서 돌아왔죠. 엄마, 저녁은요? 지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준비 안 했어. 민수야, 잠깐 나와봐. 제 방으로 들어가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호로 따라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어젯밤 캡처해둔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이건 단톡방 이름 좀 봐. 시어머니 서바이벌. 그리고 내 전화번호 저장된 거.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5년이야. 내가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어.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들 뒷바라지하면서. 엄마, 아내가 장난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의시킬게요. 이해해 주세요. 장난이라고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게 장난입니까? 제 뒷모습 사진을 찍어 올린 게 장난이에요. 주의시킨다고?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휴대폰을 가리키자 지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어머니, 이건 내가 내 휴대폰을 봤어. 어제 전화가 계속 울려서 급한 일인가 싶어 갖다 주려다가. 어머니,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왜 제 휴대폰을 봐요? 지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을 몰래 보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요. 아니, 그게 지금 할 소리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늙은 가정부라고 저장해놓고 친구들한테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놓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농담? 공짜 가정부라고 한 것도 농담이냐?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는다고 한 것도? 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혜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너무했어.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는 무슨?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죠. 제 사생활을 침해했잖아요. 지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먼저 휴대폰 본 거 사과하시면 아내도 사과할 거예요. 민수는 지금까지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들은 절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왔죠. 지혜와 민수는 뭐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구였어요. 편리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 그날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민수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고는 자식을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네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민수와 지혜는 출근한 후였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 내역을 확인했죠. 그리고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등기부등본 좀 떼주세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명의로 바꿔놨던 겁니다. 시가가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어요. 민수와 지혜는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걸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냥 엄마 집이라고만 생각했겠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라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들었죠. 식사 시간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어느 집이신데요? 제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아파트요. 좋은 곳이죠. 요즘 시세가 12억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사실 분 있으면 빨리 팔고 싶어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좋은 조건이니까 금방 나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기도 했고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손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일시불로 하시겠다는데요. 정말요? 네, 다만 빨리 비워주셔야 한답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시작되는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일주일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의 휴대폰에 문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낸 방문 예약 안내문이었어요. 어머니, 지혜가 소리치며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제 앞에 들이댔어요. 부동산 방문 예약이 왜 잡혀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뭐라고요? 이 집 말이야.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한 달 후에 나가야 해.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로 팔았어. 지혜는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왜 그러세요? 가정부한테 집이 있을 줄 몰랐지?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정부 고용해봐. 월 300만 원 든다더라.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늦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지혜가 울먹이며 달려갔어요. 엄마가 집을 팔았대요. 민수는 황급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들은 대로야. 이 집 팔았어. 엄마, 농담이시죠? 우리가 사는 집인데. 네 명의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 아니겠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걸. 엄마, 그래도 우리랑 상의를 하셔야죠.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너희가 나랑 상의했니? 늙은 가정부로 저장할 때, 친구들한테 내 뒷담화할 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는 아내 편만 들었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지. 내가 아내 편을 든 순간, 난 내 엄마가 아니게 됐어. 엄마,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아내랑 둘이서.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서 무릎 꿇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민수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3일 후 잔금날이 다가왔습니다. 안사돈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애들 학군은 어쩌라고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학군 생각하셨으면 며느리 교육 좀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따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늙은 가정부로 저장해놓고 친구들한테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안사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나가주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더군요. 드디어 잔금날이 왔습니다. 12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죠. 저는 이미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조용한 곳이었죠. 4억에 샀습니다. 남은 돈 8억은 예금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죠. 민수와 지혜는 급하게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고 당장 들어갈 집도 구하기 힘들었죠. 결국 학군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의 15년 된 아파트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전세금도 제법 들어갔어요.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이사 전날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이사 당일이 왔습니다. 이삿짐을 싸는데 손주들이 울었어요. 할머니, 왜 가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야 해. 너희들도 새 집 가면 좋아할 거야.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죠. 할머니가 가끔 보러 올게. 울지 마. 이사차가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경기도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초록빛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원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집은 아담하고 예뻤죠.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 거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를 채웠죠. 서울과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이 있었어요. 전 주인이 가꾸던 곳이었죠. 상추며 고추며 몇 가지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곳에서 뭘 심어볼까 생각하니 설레더군요. 첫 일주일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를 둘러봤어요. 버스 정류장 위치를 확인하고 마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죠.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여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공기는 좋죠? 다들 친절했어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일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것들이 그리웠을 뿐이에요. 동네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회장님이라는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심심하실 텐데. 그날부터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왜? 파견 가정부 비용이 월 300만 원이에요. 한 달만 써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거겠죠. 늦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 지난 5년치 급여 2억 송금해. 그럼 일주일에 하루 방문할게. 어머니, 농담이고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직도 화가 나더군요. 2달째 저는 서예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살림하느라, 늙어서는 손주 보느라 못했죠. 붓을 잡는 게 어색했습니다. 먹물이 번지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줬습니다. 붓지는 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한 획 한 획 긋는 게 재밌었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3달째 텃밭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샀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오이를 심었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싹이 트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작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경이로웠죠. 이웃 할머니가 텃밭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머, 잘 가꾸셨네요. 손이 좋으신가 봐.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어요. 수확하면 나눠 먹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이웃끼리 나누며 사는 삶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4달째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사흘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아내랑 매일 싸워요. 육아도 힘들고 집안일도 못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제야 깨달았군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개월째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노인정 회원들이 만든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설 읽는 게 좋았는데 살면서 잊고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며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따라가며 웃고 울고 생각했어요. 모임 날 회원들과 토론했습니다.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했죠.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개월째 지혜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애들만 데려와. 너희 둘은 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왔습니다. 민수가 데려왔지만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쌍둥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텃밭의 채소를 구경하고
꽃을 만지며 즐거워했죠. 점심을 해줬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줬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오후가 되어 손주들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떠났죠. 7개월째 등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정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뒷산에 올랐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야호!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따라 외쳤어요. 가슴이 시원해졌죠. 산 아래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보였어요. 작지만 아늑한 지붕. 이게 제 삶입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에요. 8달째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이었죠. 저도 전을 부쳐갔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며 칭찬했어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행복해진다면요. 지금은 제 삶을 사는 게 우선입니다. 7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젠 제 차례예요. 마당의 꽃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거예요. 그 꽃을 보며 저도 다시 피어날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죠.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마당의 꽃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서예는 제법 수준이 올랐어요.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죠. 텃밭의 채소들은 풍성했고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등산도 꾸준히 했어요. 처음엔 숨이 차던 길이 이제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었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독서 모임은 제 삶의 활력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노인정 회원들과 가까워졌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기도 했죠.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민수가 데려왔지만 여전히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손주들하고만 시간을 보냈죠. 민수와 지혜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수척해졌고 지혜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엔 손주들만 보내는데 오늘은 직접 왔더군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손주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민수도 옆에 있었죠. 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밖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그리고 큰 절을 올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손주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일어나. 지혜와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지혜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1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와.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상에 앉으라고 했어요. 손주들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꽃나무를 구경하고 텃밭을 둘러봤죠.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가정부를 써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돈을 떠나서 진심으로 저희를 챙겨주셨잖아요. 사랑으로요. 지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직접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회사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드님이랑 싸웠어요. 서로 지쳐서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너희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혜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았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했던 거, 친구들한테 뒷담화했던 거, 모든 게 죄송해요. 늦었어.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지혜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지난 5년간 어머니께서 하신 일들을 계산해 봤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뭐냐?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미약하지만 받아주세요. 가져가. 수표를 돌려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지. 지혜는 수표를 다시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용서는 해줄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지혜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정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손주들만 만날 거야. 너희 둘은 오지 마.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와 다시 살 생각은 없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거거든. 어머니, 이 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 지혜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수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받기로 했어요. 제가 한 일에 대가니까요. 대신 이 돈은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야. 너희한테 쓰라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가 다시 절을 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평생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간식을 내왔어요. 텃밭에서 딴 딸기였죠. 할머니가 키운 거야. 맛있게 먹어. 손주들이 좋아하며 딸기를 먹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잘 키우셨네요, 엄마. 내가 심고 키웠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데려올게요. 그래. 잘 가.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용서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죠.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손주들이 찾아왔어요. 민수가 데려왔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죠.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저녁 무렵에 데리러 왔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준비할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나 과일 정도요. 예전처럼 아침부터 준비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근데 할머니 피곤하면 쉴 거야.
제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피곤하면 쉬었고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손주들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요. 6월이 되었습니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잘 지내. 텃밭 채소가 잘 자라서 바빠. 그러시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짧은 통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관계를 유지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7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명절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그래도 너희끼리 잘 보내. 나는 친구들이랑 보낼 거야. 명절 당일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고 이야기했어요. 자식들한테 안 가요? 아니요. 여기가 더 편해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맞아요. 우리끼리 노는 게 제일 편해. 그날 참 즐거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사랑합니다.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너희도 잘 보냈길. 미워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뿐이에요. 9월 서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 작품도 전시됐어요. 2년 동안 연습한 결과였죠. 어머, 정말 멋진데요? 친구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2년 만에 이 정도라니 대단하세요. 선생님도 뿌듯해했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 민수 가족도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다가갔습니다. 왔구나. 엄마, 작품 정말 멋져요. 민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손주들도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진 취미를 가지시다니. 지혜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함께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가족처럼요. 하지만 예전의 그 가족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관계였죠. 11월 텃밭에서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무와 배추를 캤어요. 이웃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김장도 함께 했죠. 이거 좀 가져가세요. 김치를 담아 민수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택배로요. 며칠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김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명절에는 정말 안 오실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지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12월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온몸을 녹였죠. 2년이 흘렀습니다. 집을 팔고 나온 지 2년째였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전보다 밝아진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죠. 평온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72년 인생, 지난 5년은 늙은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달라요. 온전히 저로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요. 손주들을 만나지만 제 시간도 지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를 더 사랑해요. 이게 제가 배운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요. 평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늙은 가정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